제가 6살 때의 이야기로 톡톡 사연을 보내는 제 사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기억 속에 아주 어렴풋이 남아있던 갓난아기였던 어린 여동생의 손가락이 무척이나 작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움직이고 눈을 떠서 저를 쳐다본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감동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동생을 신기해하는 저를 향해 아버지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문철이가 외동이라서 심심하고 외롭다고 동생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고 울어댔던 걸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 동생이 생긴 것이 다행이란 생각 드는구나. 솔직히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더 어렸던 시기에 제가 부모님께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무척이나 졸은 전적이 있던 모양이었죠. 한 동네에서 어울려 놀았던 또래 친구들 중에서 외동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동생을 가지고 싶었던 건 진짜 배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였다고 저는 그렇게 그곳을 평가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면 저기 멀리 아파트가 보였어요. 아파트를 보면서 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죠. 그 어린 녀석들이 뭘 안다고 아파트에 대해 논했던 것인지 지금 와서는 의문입니다. 무슨 의견들을 내놨던 것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선 매번 떠들었던 기억만은 확실하게 나네요. 그런 저희들을 동네 어른들께서는 귀엽다는 듯 바라보셨죠. 하지만 동네 어른들께서 직접 아파트를 바라보실 적에는 대단히 복잡 미묘한 눈빛을 하고 계셨죠. 그 점을 두고 어느 날 동네 친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아파트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희들은 다 동의하면서 와하하하 웃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죠. 저를 포함한 모든 녀석들이 자라는 동안에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동네 어른들께서는 아파트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 생각이 드셨던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시야에서 아파트가 보였지만 그곳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쉬이 열어놓고 살았던 동네, 그 때문에 어느 집에 누군가 사는지 다 알았습니다. 여동생은 사람의 품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미친 듯이 우는 아이였죠. 2살배기 주제에 목청이 얼마나 좋았던지 한번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놀던 와중에도 문희가 우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친구들도 저를 향해 네 동생이 울고 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 날에 집에 가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무려 5분 정도나 모여 계셨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저런 육아 방식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문철이 낳고 키울 적에는 이렇게까지 시달려 본 적이 없는데 아들보다 딸이 기세가 좋은가 봐요. 어머니께서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마침 낡은 대문을 넘는 참이었어요. 너무 낡아서 똑바로 닫히지도 않는 대문. 그것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맞아 그리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신발이 그것보다 더 낡아 보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넘은 제 발을 물끄러미 내려다 봤죠.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던 신발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먹색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작년에 이사를 간 상현이는 형이 신던 신발이라고 나한테 물려줬던 건데 그때 발이 커서 헐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딱 맞네. 그리고 무척이나 더러워졌어. 동네를 떠나간 상현이 형, 저보다 3살 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가족들은 묘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동네 분들이 쑥덕거리기를 상현이네는 이곳은 자기네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면서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다고 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현이 형이 저에게 비록 자기가 다 쓴 것이지만 낙서할 공간이 남은 공책을 주고 자기한테는 작아졌다 말하면서 모자나 신발 따위를 곧잘 주었기 때문에 그 형을 잘 따랐어요. 야, 문철아, 난 다음 주면 드디어 이사 간다.
지겨운 이 거지 동네 떠나게 됐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콧노래를 부르는지 모른다. 이사를 가? 어디로? 그러면 나 이제 형이랑 못 보는 거야? 형 없으면 나 심심한데. 넌 여기서 네 친구들 많잖아, 임마. 꼭 너 같은 녀석들이 바글바글한데 심심하기는. 야, 문철아. 내가 가기 전에 연필 새 거 하나 선물로 주고 갈게. 통 크게 베풀고 떠난다. 그걸로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라도 되어보든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내 말은 신용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형,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말 그대로 훌륭하다는 거야. 대단하고 멋진 사람 말이야. 그런 게 뭐야? 밥은 많이 먹고 일 많이 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난 도대체 네가 왜 이 동네에서 똑똑이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애들은 여기에 똑같이 널렸고 특별하게 잘난 건 나인데 말이야. 문철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잘 보고 잘 들어. 너 저기 아파트 있는 거 알지? 맨날 봤지? 어, 저기 멀리 있는 아파트 구경하는 거 재밌어. 훌륭한 사람이란 저런 아파트에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알아들었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여쭤봐. 저는 그것을 부모님께 여쭤본다고 생각만 하고서 깜빡 잊었어요. 상현이 형의 말 맞다나 제가 똑똑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제가 그런 것을 잊고 사는 동안에 상현이 형에게서 물려받았던 신발은 낡아서 부스러져 가고 있었죠. 저희 집에 사는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문철이 왔네. 아유, 근데 애가 신발이 저게 뭐냐. 너덜너덜해가지고 저거 신고서 어디 뛰어다니기나 하겠어? 저를 발견하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렇게 외치셨을 때 저는 황급히 시선을 올려서 더 이상 신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시선이 제 발치에 닿아 있었죠. 품속의 여동생을 토닥거리시던 손길이 잠시 멎었습니다.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여동생을 낳으시느라 아기를 보시느라 제 신발이 그렇게 낡았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지내신 모양이었습니다. 전 이 신발이 좋아요. 상현이 형이 예전에 저한테 신으라고 물려줬던 거라서요. 다른 신발도 있는데 일부러 이것만 신는 거예요. 예민한 아기를 보는 것에 서툴다고 동네 아주머니들께 지적받고 나신 직후에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또 한 번 민망함을 느끼실까봐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줄줄 늘어놓느라 귀가 뜨거워졌어요. 애절하고도 안쓰러운 눈빛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셨고 동네 아주머니들께서는 그간 잠시 잊고 살았던 집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상현이네가 더럽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네는 인생을 살다가 잘못 삐끗해서 이렇게 된 거고 원래 여기서 살아온 우리들하고는 근본이 다른 것처럼 그러더니만 아휴 결국에는 이 동네를 떠나긴 했네.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다면서 뭐 그랬던 것 같던데 사실 여부할 길이 없지. 잘난 체라고 다녔던 것이 아예 허수인 건 아니었던 모양이야. 아니 그런데 사실 여기 문철이네야말로 상현이네보다 잘 살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의외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이 더 잘 살았다니 완전히 금시초문이었어요. 너무 놀란 표정이 된 저와 어색하게 웃는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던 동네 아주머니들께서는 연신 어머나 세상에 하시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셨죠. 그러시더니 오지랖을 피우시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주시더라고요. 문철이 넌 모르는 모양인데 너 원래 여기서 안 태어났어. 네? 아닌데요? 저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이 집은 원래가 80, 90 먹은 노인네 둘이 살다가 한 분은 세상 뜨고 한 분은 멀리 땅끝마을인가 하는 곳에 사는 자식이 와서 모시고 가는 바람에 비게 된 집이었어. 그러다가 갓난쟁인 너를 데리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서 이 집에 자리 잡은 거지.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냥 며칠을 구경을 하고 그랬다. 왜냐하면 딱 봐도 기운이 달랐거든. 어쩐 일인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신세를 망쳐서 이 동네까지 기어들어온 게 분명했어. 그걸 다 똑같이 느꼈던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신세 망쳤다고 표현하면 원래부터 여기서 살던 우리는 뭐 팔자가 망한 신세라는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옥신각신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멍한 얼굴로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궁금해졌죠.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떠나가신 이후 어머니께 여쭈어봤으나 아버지가 귀가하시면 알려주겠다고만 답하실 뿐이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좁은 오르막길만 가득한 귀갓길을 지나오신 아버지께서는 늦은 식사를 하시는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한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잠든 여동생이 깨지 않도록 옆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건만 기어이 깨어나고만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러자마자 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품에 안아 드셨어요. 부모 여동생을 안고 달래신 뒤에 아버지께서는 저를 향해 옛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억울한 사연이었죠. 저는 친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심지어는 꽤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상심이 크셨던 친할머니께서도 언제부터인가 알아놓으셨는데, 그러면서 큰아버지께서 돈 욕심을 부리셨던 거예요. 집안의 돈으로 무리하게 이런저런 곳을 찔러보셨고 하나의 소득도 없이 모두 돈만 날리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 빚까지 안기셨대요. 큰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 빚이 생겼고, 집안이 그 꼴이 된 것에 충격을 받으신 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대요. 여담이지만 제 이름은 친할머니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했어요. 외가는 언체 가난했는데 그래도 다들 없는 형편에도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어머니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죽지 말고 살자고 생각하신 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어린 저를 안으신 채 이 동네까지 흘러 들어오신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현이 형이 저에게 주고 갔으나 아직 아까워서 쓰지 못한 새 연필을 자꾸만 빤히 쳐다보게 됐죠. 집안의 비화를 알게 된 저를 향해 어떤 동네 아주머니께서 이런 것도 알려주셨거든요. 여기 온 동네를 뒤져봐도 네 아버지처럼 대학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제 아버지께서는 무려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쩐지 그 사실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조금은 기운이 차분하게 정돈된 아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른들께서도 저를 보면 애가 어느새 의젓해 보인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렸던 주제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왠지 모르게 심란해서 그랬나 봐요. 제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여동생이 생겨서 오빠가 됐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이라고 했지만요. 여동생을 보살펴주고 위하는 그런 오빠로 제가 살아볼 기회는 없었어요. 제가 9살이 되던 봄날이었죠. 외가 식구들 모임에 부모님이 참석하시고자 길을 나서셨어요. 그 시골까지 먼 여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꽃이 이미 만개한 상태였죠. 어린 여동생은 아버지께 대롱대롱 매달린 채였고, 저는 그 전날 밤부터 열이 나고 콧물이 흘러서 함께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배웅만 해야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같이 가고 싶었지만 단호하게 이웃집에 맡겨뒀어요. 억지로 부려본다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웃집의 누나하고 형이 저에게 밤이 되면 무서운 이야기를 잔뜩 해준다고 했기에 이쪽도 재밌을 것 같아서 얌전히 부모님과 여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와 여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외가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큰 차를 타고 유명한 식당으로 이동을 했다는데, 그때 하필이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던 것이죠. 외할머니께서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고 모두가 중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옮겨졌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어떤 연락을 받으신 뒤에 소리를 지르시며 주저앉으셨고, 눈물을 쏟으시며 저를 안고 어떻게 하면 좋아라는 소리를 반복하셨던 것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네요. 동네 어른들 세 분과 함께 제가 먼 곳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였어요. 병원에서 힘들게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어린 여동생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문철이. 너라도 무사해서. 아무런 변 당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머니께서는 한쪽 다리를 영영 절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쪽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게 됐죠. 각각 오른팔과 오른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왼편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다리 위에 여동생이 앉아 있었고요. 사고가 터진 직후 아버지께서는 그 짧은 찰나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해 몸을 돌리시며 팔을 뻗어 감싸 안으셨다고 해요. 그 마지막 나를 보던 그 얼굴, 그 표정, 그 절박한 눈빛이 한시도 잊혀지지 않는다. 덕분에 내가 산 거야. 그런데 우리 어린 딸을, 우리 문희를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면목이 있을까 싶다. 어머니께서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며 한탄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또래보다 무척 성숙한 아이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날에 깨달았죠. 저는 집안에 불어닥친 거대한 비극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비극을 마주하는 신용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어머니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어머니께서 삶의 의지를 태우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문철아, 너 그거 아니? 너는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저는 얼굴이 어머니와 닮았다는 소리만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반면에 여동생은 어린데도 벌써부터 얼굴에서 친탁을 한 게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더랬죠. 아버지를 닮은 것은 제가 아니라 여동생 쪽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같은 사고로 떠나기까지 했으니 여러모로 닮아 있었죠.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판박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몫까지 대신해서 저를 꼭 잘 키워내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저를 아버지와 겹쳐보셨는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알게 됐죠. 아주 어릴 적에 영문도 모르는 채로 똑똑이 소리를 들었던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었더라고요. 혹자는 공부를 노력의 영역이라고 칭한다고 하지만 저는 재능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본 결과 그랬어요. 학습의 이해도 탐구력 같은 것이 달랐거든요.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저는 공부를 더욱 파고드는 모범생이 됐지만 도무지 집에 붙어 있을 줄을 몰랐어요. 정처 없이 바깥을 배회하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동네의 눈은 하나인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며 딱히 할 게 없어서 교과서를 달달 외웠습니다. 집이 싫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이 여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조용한 집이 그냥 싫었습니다. 저와 함께 코올리게 시절을 보냈던 동네 친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그 중에서 다시 절반 이상은 자식 교육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자식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잡고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니까. 다들 욕심부려서 달라진 인생을 꿈꾸며 무리를 해가면서 이 동네 떠난 것이지. 아, 왜 안 그러겠어?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 않아? 아유, 운채린이는 그냥 학원 하나 안 다니는데 맨날 학교 전체 1등, 2등 다툰다잖아. 아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만큼 공부 잘하면 그땐 정말 끝나는 거지. 아, 대학도 골라서 가겠어. 남들은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학원이다, 과외다, 뭐다 하면서 자식들한테 공부시키는데
문철이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잘해내니까 불공평한 세상 맞지. 퍽도 불공평하겠다. 아유,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서 집안이 쑥대밭이 됐는데 공부 좀 잘한다고. 그 사실이 뭐가 그리 대수겠어. 어? 아유, 문철이네처럼 불쌍한 집도 대한민국에 또 없을 거다.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시길래 저는 앞을 지나갈 용기가 없어서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사실인가요?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외가 식구들까지 억울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지. 다음번 시험 대비는 더 열심히 해야겠지.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떠오르지도 않고 내 성적표를 보면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는 어머니와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한 불효자식이었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진 흉터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절뚝거리며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존재가 실은 철부지 사춘기 소년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제 가족인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고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정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제 성적표였던 거예요. 어머니를 웃게 하는 것이었고 대학까지 나오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었고 저희 모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성적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코 성적표에 어설픈 숫자를 남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부터였죠. 야, 이문철, 네 엄마 빨간 마스크 괴물이라면서? 당시에 유행처럼 돌던 빨간 마스크 괴담을 얼굴에 흉터를 지니신 제 어머니의 모습에 빗댄 아주 저급한 녀석이 반에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소위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외투도 가방도 신발도 심지어는 학용용품까지 모두 브랜드였으며 고급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얼굴에 흉터 달고 다리를 절고 다니는 모친과 단둘이 사는 저 같은 게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녀석이기도 했습니다. 제 욕을 뒤에서 많이 했던 것을 저는 입학 직후부터 알고 있었지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 어머니의 욕을 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질까봐 벌써부터 겁이 무척 나나 보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되게 안쓰럽고 불쌍하네. 뭐? 불쌍? 이게 미쳤나?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대? 푸르유 주제. 내가 너한테 왜 줘? 뭘 줘? 시험. 나한테 성적 무참하게 처발릴까봐 그게 무섭고 겁나서 이러는 거잖아. 저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그 녀석을 도발했어요. 그러자 그 녀석이 눈을 부라리며 절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자기가 저 같은 가난뱅이에게 질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을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주먹으로 꽉 쥐고 있었던 연필을 보며 그게 바로 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유치한 문양마저 반쯤 벗겨진 그 연필은 바로 제가 어렸을 적에 이웃 상현이 형한테서 공부를 해보라는 덕담 아닌 덕담과 함께 받았던 것이었어요. 가만히 모셔만 놨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쓰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 연필 끝으로 그 녀석을 가리키며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 선언했고 전교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다 알고 계셨고요. 배경이라고 할 게 없는 저와 있는 집 자식이었던 그 녀석의 위치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 녀석에게 친절하셨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그 녀석이 뭐든 유리하다. 도대체 내가 홧김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싶은데 정말 이상한 건 질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 선생님들마저도 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후에 시작된 시험에서 전교 3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은 아마 전교 20등 언저리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학교가 들썩였죠. 속으로 제 편을 들고 있었던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그 녀석을 더 좋아하시니까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실력 격차는 더 크게 제가 이겼을 게 뻔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겼지만 그 녀석은 저에게 저질렀던 무례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따지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완승을 하게 되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대범하게 승부수를 띄우는 기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계기였죠. 어쩌면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될지도 모를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아파트 쪽을 쳐다봤어요. 우뚝 선 아파트들은 깊어진 밤중에도 집집마다 불이 켜진 채 그것으로 야경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멋지더군요. 그런 걸 눈에 담은 채로 집으로 향하는 좁은 오르막길을 걸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길을 항상 밤마다 오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그게 짐작이 가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괴롭다고 여기셨을 듯 싶어요. 그러면서도 아내와 자식들 생각에 무거운 다리를 기꺼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셨을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저는 다행히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고 저는 어머니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간 수고 많았다. 어휴,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문철아. 정말 잘했다.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전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제가 공부 외에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묵묵하게 뒤에 계셔 주셨기 때문이라고 전 알아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못난 자식이었어요.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의 일이 생각나서 괴롭다고, 그런 핑계를 대며 어머니와 일부러 서먹하게 지냈던 제가 진심을 내어 보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제 대학 합격증보다 저의 이런 진심 가득한 고백이 천배 만배로 더 기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회한이 넘치는 지난 시간들을 뒤로한 채 앞만 보고 살겠다는 의지를 다진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엄연히 대기업은 대기업이었기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은 쾌거였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아파트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름답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파트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묘하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적응이 됐다고 하셨죠.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우리가 오래 지냈던 그 옛날 동네도 맨 처음엔 막막한 기분이 드는 곳이었거든.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닥다닥 붙은 집들도 좁은 길도 오르막도 다 적응이 되더라. 무섭게 적응하면서 사는 동물인가 봐. 어머니의 말씀에는 집안에 닥쳤던 크나큰 비극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루하루를 살아온 저희 모자의 지난 발자취를 겨냥하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어쩌면 결혼도 잠시 생각했던 그런 사이였던 듯 싶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수더분한 여자친구였는데 집안의 가장이었죠. 딸린 동상만 셋,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신 양친까지. 그렇기에 저와 어딘가 통하는 구석이 있었나 봅니다. 3년 가까이 만났는데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이후로 유독 몇 번 감정적으로 싸웠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헤어지라고 권하셨어요. 어떻게 헤어지겠냐면서 제가 망설이자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얄팍한 동정으로 붙잡고 버티지 마라, 문철아. 너는 그 아가씨의 처지, 인생을 동정하며 네가 낫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라 하더라도 병이 든 사랑이다. 그런 건 끝내야 돼.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반박이 안 되었어요. 제가 그런 심정을 밝히며 이별을 고하자 여자친구도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한 얼굴로 수긍을 했던 모습이 기억에 선연합니다. 연애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큰 사고를 당하신 분이었기에 몸이 약하셨어요. 충분히 쉬셔야 했을 분이었으나 저 때문에 식당 일을 10년 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불편하게 느낀다면서 식당의 가장 안쪽에서 힘들게 일을 하셨었죠. 그러느라 건강을 못 챙기셨어요. 게다가 저는 어머니 외에도 제 일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일 욕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파묻혀 살았죠. 당시에 부서 전체에서 여자 상사는 딱 한 분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분의 대학 후배가 회사 근처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외근을 나가던 길인 저와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상사께서 저를 아는 체 해주시고는 자신의 후배와 잠시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 저는 제 갈 길을 갔었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저를 소개받고 싶다면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상사 되시는 분의 뜻을 단칼에 자르기가 어려워서 만나나 보게 됐죠. 저보다 한 살 연하에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게다가 막내딸이었어요. 부담스러워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저의 가정사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기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흔들렸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께 상냥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서 완전히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아내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장모님께서는 저를 반기지 않으셨지만 의외로 장인어른께서 곧장 저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제가 이뤄낸 성과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시며 당장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결혼까지 간 거였어요. 이래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떠드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다니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불길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것만 같아서 당신의 건강 상태가 삶을 오래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아신 것만 같아서 심장이 떨렸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 제가 어머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아내는 힘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었어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유산을 겪었습니다. 이듬해 또다시 아들을 임신했는데 이번에도 유산이 됐어요. 두 번째로 유산했을 때는 장모님께서 들어 누우셨을 정도였죠. 장인어른께서는 아내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집안에만 있을 것이지 그러길래 왜 돌아다녔어? 일전에 유산 겪고도 너는 학습이 안 되냐? 네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머리 똑똑한 놈을 붙여준 것이었는데도 별 소용이 없구나. 장인어른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픕니다.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셔도 이미 괴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의 편을 들었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산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아내의 곁을 저는 묵묵하게 지켜왔죠. 어머니께서는 이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뒤였습니다. 유산이라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손주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유산 소식에 슬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며칠 후 돌연 밝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요새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아파트 자랑을 하는 중이야. 아버지한테요? 꿈에서 만나신 모양이에요. 맞아. 요새는 매일 보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네 동생이 안 보여. 우리 딸, 우리 아기. 우리 문이 어디 갔을까? 미소를 지은 인매와는 다르게 텅 빈 눈빛을 하던 어머니께서는 그로부터 며칠 뒤 고단한 육신을 영원히 벗어던지셨어요. 오열하는 제 옆에서 아내도 목 놓아 울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좋은 소식을 안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떠나신 이후 저도 그랬지만 아내가 정말 많이 침울해했어요.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어머님을 뵀는데 나한테 딸이 생길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저는 별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치부했는데 몇 달 후에 아내가 진짜로 딸을 임신했어요. 날아갈 듯이 기뻤고 힘들게 얻은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갓난 딸의 얼굴에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 그리고 친탁을 한 외모였던 여동생이 얼핏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유전을 하필 그렇게 봤다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나서 아래로 아들이 두 녀석이나 태어났답니다. 장모님께서는 마치 유산으로 잃은 아이들이 이제야 때를 맞춰서 태어난 것 같다고 하셨죠. 귀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저의 피를 이은 자식들은 더 확장해서 말을 하자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핏줄이기도 했으므로 그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아들 녀석들은 내성적인 반면에 딸은 어렸을 때부터 활달했고 시끄러웠어요. 공부하는 썩 인연이 없는지 열심히 지원을 해줘도 그만큼 성적은 안 따랐고 대신에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을 배우지 않아도 잘 그리는 편이었고 글짓기도 좋아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공부들을 꽤 했다는 거죠. 제가 공부를 재능의 영역이라 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내는 딸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이 말을 짚었지만 저는 활기찬 딸이 보기 좋았어요. 매사에 밝고 명랑하고 당당했던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드물게 수심 깊은 얼굴을 했습니다. 내일 시험 망치면 어떡하죠? 재수할 자신은 없는데. 전 항상 왜 이 모양일까요? 하던 대로 편하게 해.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 성적 맞춰 들어간 곳에서 원하는 전공 공부하면 되는 거지. 나름의 길을 걷는 거다. 세상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아빠, 훌륭한 사람이 뭘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욱신거렸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옛 추억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괜히 창밖을 봤죠. 주상복합의 고층 아파트 아래로 도심의 야경이 물결치고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란 꼭 이런 집에 살지 않아도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란다. 저도 모르게 그런 대답을 내놓았고 딸은 씩 웃더니 용기를 얻었다고 했었죠. 오히려 평소보다 살짝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딸은 제법 괜찮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까지 갔어요. 겸손하게 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 앞에는 진흙길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경우도 있는 법이더군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났기보다는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이 따라주었던 덕택이 컸다고 봐요. 그리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었어요. 저는 적나라하게 나가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업무는 없었어요. 저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았고 쓸모를 다했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은 셈인 것에 씁쓸했죠.
저의 갖은 열정을 쏟았건만 이제는 월급만 많이 받아가는 인력은 골치 아프다는 압박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난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어. 한가로이 여유나 즐기며 취미생활로 일상을 점철하는 거, 그거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 뒷짐을 진 채 물러나서 자식들의 인생 지켜보기만 하는 거 아직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아무 일이라도 찾아서 해볼 생각이야. 회사 일은 이대로 마무리 지어야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어떤 일이든 난 응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두 번의 유산 겪는 동안 당신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질책하는 말 하지 않았던 거 알고 있어? 당신 입장에서도 자식을 잃은 건데 그저 날 위해서 살펴줬었잖아. 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두고두고 고맙더라. 그래서 결심했었어. 언젠가 당신에게 괴로운 순간이 오면 무조건 당신 편에서 위로와 응원을 보내겠다고. 아내의 말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답을 모르겠다는 것이 인생.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건너 지인을 통해서 간단히 이것 좀 배워서 할 생각이 있냐는 소리를 들은 뒤 정수기 설치 기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체 그런 쪽으로 기본적인 감이 있었거든요. 새 것이란 무조건 사치로 여겨졌던 동네에서 자란 탓인가 직접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배워보니까 할만했고 슬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어요. 한자리에서만 못 박힌 듯 머물면서 일했던 저의 지난 세월과 다른 일상이었기에 그 점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일상을 찾아서 적응하고 있을 때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어요. 그동안 치사하게 여자들끼리 통한다는 것인지 아내하고만 연애 상담을 해왔던 딸이었죠. 의대로 나온 청년과 만나기로 시작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설마 계속 만나고 있었으며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전 깜짝 놀랐었죠. 딸의 활달한 성격이 그 청년에게는 담비였나 봅니다. 그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을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저마다 연애를 하고 있었기에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근시일 내에 벌어지고야 말 일이었으므로 전 편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놈이 기어이 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대체 어느 집안의 아가씨여야 우리 아들놈의 짝으로 성에 찰까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꼭 드는 집안과 연을 맺게 되다니 제가 아주 감격스럽네요. 바깥사돈 되실 분께서는 호탕하게 구시면서도 저희 집안을 향한 호감을 강하게 드러내셨고 제가 대기업에 오래 종사하며 임원직에 있다가 물러난 것을 특히나 좋게 보고 계신 듯 싶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이 알만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신원 보증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으셨고 제가 대기업에 몸담으면서 겪었던 이모저모의 일을 말씀드리자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서슴없이 상류사회라는 표현도 입에 담으셔서 저를 살짝 놀라게 만드셨어요. 내가 어린 시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도 상류사회에 대한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철저히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계급으로 분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묘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딸만 좋다고 한다면 결혼은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었죠. 자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주며 되고 싶은 대로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을 안겨주고 싶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가 품어온 바람이었으니까요. 서로가 좋게 인사를 마친 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어느 집에 정수기 설치를 하러 가게 된 건데요. 평범한 아파트 집안으로 들어섰던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를 맞아주신 분은 예비 안 싸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얼른 못 알아보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상견례 대화는 완전히 딴판인 차림새였고
이것저것 뭔가 많이 들고 있었으니 시선이 분산되었나 보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아는 척을 하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부엌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수기 설치 자리를 살피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안고 있던 바로 그때였죠. 나 등산 마치면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까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 뭐야, 정수기 새로 설치한다더니 지금 온 거야? 저, 잠깐만. 그런데 혹시 그쪽은 얼굴이 낯이 익은데 설마 예비 바깥 사돈 되시는 분께서 등산 모임을 가시는 건지 준비를 하고 방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딱 발견하신 겁니다. 고개를 든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저는 멋쩍게 대답을 드렸죠. 아이고, 예비 사돈 이렇게 또 뵙습니다. 또 당신 뭡니까? 이럴 수가. 정수기 설치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아니, 대기업 임원 출신인 것만 알았는데 이게 뭔 날벼락. 이런 천한 노동질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사돈이 될 수가 있겠어? 대기업 다녔다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꾸며낸 거 아니야? 이것은 사기꾼이네. 그분께서는 갑자기 흥분하시며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고 예비 안사돈께서 일단 진정하라며 말씀을 하시자 더욱 흥분하시면서 그분은 당신의 아내의 손길을 거세게 뿌리치기까지 하셨어요. 놀란 채가 이러실 것까지 없지 않냐며 다가가서 만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뺨을 맞았습니다. 기껏 아들놈 의사 만들어놨더니 사기꾼만 꼬이네. 흥분해서 제 뺨까지 치셨던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고 예비 안사돈께서 입모양으로 제발 가시라고 하셔서 별 수 없이 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아내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제가 당한 건 당한 것인데 어쨌든 딸의 결혼 문제가 달려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의견을 아내에게 우선 구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숨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갈무리를 하면서 딸은 저희 부부의 생각보다 의젓한 장녀이니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맞은 뺨보다 저는 이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딸이 혹여라도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딸이 그 의사 청년과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밀어줄 의사까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빠, 엄마, 저 그 집에 가서 제대로 파혼 선언하고 왔어요. 뭐? 파혼 선언? 아니, 네가 그 집에 다녀온 거야? 네, 아주 웃기는 집구석이에요. 파혼을 해도 이쪽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왜 나댄 건지 모르겠어요. 열받아서 진짜로. 파혼을 선언하는 쪽은 이쪽이라는 점을 명시해주고 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식도 지키고 왔어요. 대관절 그게 뭔가 싶었고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는데 답을 알고 있는지 옆에서 아내가 경악한 얼굴을 했습니다. 딸은 저를 향해 싱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은혜는 2배로 갚고 원수는 10배로 갚는다는 공식이요. 저도 곧 아내를 따라서 경악한 표정을 짓고 말았죠. 세상에나 딸은 제가 겪은 일을 듣고서 퇴근하자마자 예비사위였던 청년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 파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파혼 이유도 곁들였고요. 병원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파혼을 당한 청년은 넋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딸은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막 귀가를 하신 참이었던 예비 박가사돈 되실 분이었던 양반의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때렸다고 합니다. 어휴, 나 죽네, 여보. 구급차 불러. 빨리 신고해. 젊은 여자한테 뺨 한 대 맞은 걸로 뭘 그렇게 엄살이세요? 술 냄새. 그러니까 천지분간이 안 되시는 거겠죠. 이런 수준 낮은 인간을 하마터면 시아버지로 부를 뻔했잖아. 어쩌다가 부동산 하나 잘 터져서 팔자 펴고 살았던 졸부주제에 아들 하나한테 온 사력을 다해서 투자해서 의사 만든 것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아들 결혼까지 계산기 두드렸던 그 천박함. 당신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아빠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정상을 찍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계가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의 가치를 속물적인 것에만 둘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우리 아빠를 당신의 그 저급한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시원하게 쏟아내는 동안 딸은 하도 세게 때리느라 얼얼해진 자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마저 짜릿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멍하게 서 계시던 예비 안사돈이셨던 분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인 뒤 그곳을 떠났다고 해요.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셨다면 지금처럼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나이가 드셨을 텐데 우리 엄마처럼요. 당당하게 행적을 밝힌 딸 앞에서 저희 부부는 못 당하겠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입가에는 각자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파혼을 당한 그 청년은 제발 다시 기회를 달라며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몇 달 후에 들려온 소식은 그 집 내외께서 이혼을 하셨고 그 청년이 모친하고만 산다는 것이었어요. 다혈질을 제대로 발휘하시며 제 뺨을 치기까지 하셨던 그분은 처자식을 모두 잃으신 셈이었죠. 자랑스러운 효녀 저희 딸은 그 뒤로 더더욱 좋은 인연을 만났답니다. 사람이 외향적이지는 못한데 진실되고 신중한 면이 강한 인물이었죠. 활달한 딸하고 다르기에 서로 보완이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잘 맞았는지 믿거나 말거나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사는 중이라고 하네요. 저희 부부도 그의 질세라 더욱 화목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며 지낸답니다. 하늘에서 먼저 떠난 제 가족들이 저를 보며 부디 뿌듯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모임이 많은 편인데요. 몇 달 전에 친구들이 자기들 취미가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재밌어서 같이 울고 웃고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저한테 일어났던 사연도 제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제보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로 태어났는데 외가댁이 되게 여유로운 집안이었어요. 친가도 가난하진 않았지만 외가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처럼 2층으로 된 집이었고 일하시는 분도 제가 알기론 4명이나 있으셨어요. 거실에 있는 샹들리에가 정말 크고 예뻐서 저는 그 어느 곳을 가도 우리 외갓집의 샹들리에처럼 크고 아름다운 것을 살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네로라 하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도 걸려 있었고 제가 어릴 때 실수로 놀다 깬 도자기도 하나에 몇천만 원에서 비싸면 몇 억까지도 하는 것들이었죠. 물론 외할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도자기를 깨도 그냥 웃으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외가에 가면 갈 때마다 아주 큰 식탁의 끝에서 끝까지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엄마에게 외갓집으로 놀러 가자고 한 적도 많았어요. 2층이라 계단이 있었는데 겁도 없이 오빠 둘이 이불로 몸을 감싸고 베개를 타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놀이도 하고 했죠. 어렸던 저희에게 외갓집은 놀이공원보다 훨씬 재밌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저희를 너무 예뻐하셔서 오빠와 저는 외갓집 가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놀러 가도 워낙 집에 남는 방도 많고 그 많은 방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셨고 무엇보다 집안 내부도 내부지만 정원이 크고 예뻐서 한 그루에 몇백만 원이 넘는 나무들도 몇 그루나 있어서 보면 식물원이 따로 없었죠. 오빠와 제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네도 만들어 주셔서 그걸 타고 놀기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떤 제약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완전히 자수성가한 분이셔서 원래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본인의 노력으로 회사도 설립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영업도 해서 회사가 성장하게 됐다고 덕분에 식구들도 외할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집의 무남동녀, 금지오겹 외동딸이었는데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자랐다고 해요.
공주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보호를 받았고 학교에 갈 때도 기사가 엄마를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그랬대요. 옷도 아주 비싼 옷만 구해서 입었고 먹는 것도 불량식품 같은 것은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귀한 음식만 먹고 자랐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다니며 어릴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아무래도 그 시절엔 다들 부족하게 살았던 때라 엄마만 혼자 이질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은 의도로 친구들에게 많이 베풀고 집에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시기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엄마와 놀지 않았다고 해요. 또 친구 엄마들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까 외할아버지가 왜 애한테 그러냐고 해서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기까지 했다네요. 엄마는 그렇게 험난한 사춘기 시절을 겪고 원래 매우 활발했던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갈 때부터 잘 사는 집안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게 됐다고 합니다. 일부러 평범하게 다니고 하나도 꾸미지 않고 수수하게 다니니까 외할머니가 오히려 백화점에 데려가 명품으로 치장해 주려고 해도 엄마는 또 왕따 당할 수 있다고 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어서 또래 친구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사춘기 때 배신을 많이 당해서 트라우마가 되었대요. 그렇게 엄마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모방해서 평범하게 지냈는데 그러다 아빠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사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빠는 풍족하게 살았던 엄마와 달리 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심지어 형제도 많아서 칠남매였는데 그중 장남도 막내도 아닌 아주 애매한 넷째라서 친할아버지가 아빠에겐 줄 집도 없다고 하셨대요.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였는데 엄마는 아빠의 다정함이 너무 좋아서 꼭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줬더니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태어난 이후로 첫 번째로 화를 내신 게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를 안 하셨던 외조부님이라 엄마도 많이 놀랐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항하며 꼭 결혼하겠다고 단식 투쟁까지 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아직도 이 얘기를 하시며 웃으세요. 엄마는 엄마가 잘 사는 것을 모르고 엄마에게 우리 결혼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자고 상의하던 모습에 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는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그런 아빠를 보니까 배경이 아니고 엄마라는 사람 자체만 보고 다가와준 아빠에게 홀딱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아빠가 일하면서 번 돈으로 다녔는데 엄마는 옆에서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성실해서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하며 단식 투쟁으로 결국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했는데 외할머니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돈 없는 집과 결혼하는 게 너무 싫으셨는지 아빠를 따로 불러서 외할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라고 하셨대요. 아빠는 그때까지 엄마가 제약회사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란 것을 모르고 있어서 너무 놀라서 마시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외할머니는 아빠를 보시며 그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인상 깊게 남으셨나 봐요. 그렇게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외할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아주 말단부터 시작하셨고 아무에게도 장인어른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밝히진 않으셨대요. 물론 외할아버지도 저기 있는 김사원이 우리 소중한 딸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아빠는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해 살게 되셨고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대학을 음악 쪽으로 나오셨는데 졸업하시고 학생들 과외를 하셨어요. 전공이 피아노여서 취미로 집에서 즐기는 어린 아이들부터 피아노 전공생들까지 연습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피아노 학원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본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거절하셨다고 해요.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 오빠와 같이 엄마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기억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엄마를 따라 피아노 쪽으로 전공을 할까 싶었지만 저에게는 음악 쪽으로 재능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미로만 피아노를 치고 있답니다. 그렇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첫 출발 자체가 외할아버지 덕분에 여유 있게 시작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집이었는데 티 내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대요. 엄마는 어릴 때 기억 때문도 있고 잘 사는 것을 티내면 주위에 꼭 돈 달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또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가 외가가 잘 살긴 하지만 내로라 하는 재벌도 아니니까 저와 오빠를 평범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여유 있는 집이라는 것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내가 국내에서 유명한 제약회사 소녀라는 것은 친한 친구들도 몰랐답니다. 물론 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은 취업 준비를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빠와 저에게 공부를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오빠가 특히 공부를 잘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오빠 보고 공부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수학과 과학에 호기심을 보이고 재능도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외할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셔서 오빠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시기도 했죠. 오빠는 회사 운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연구원의 길을 택했는데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보며 자기 피가 어디 안 간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저에게 너희 엄마부터 너희 남매들은 어쩜 그렇게 수수하게 사는 것을 그리 좋아하냐고 의아하면서도 안타깝고 가만 보면 참 웃음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성격이 진짜 똑같은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사실 우리 집은 드세고 할 말을 똑바로 잘하는 성격의 사람이 없기는 해요. 원래 말도 많지 않고 어디 가면 조용히 있다가 드센 아이들 속에서 괜히 맞거나 다 양보해서 엄마들 답답하게 하는 아이들 있죠?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순하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애들이요. 그 애들이 바로 우리 오빠와 저였습니다. 특히 오빠보다 제가 더 심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싸움이나 다툼이 싫더라고요. 좋게 풀 수 있는 일을 굳이 크게 키우는 이유도 몰라서 저는 늘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과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도 참 선하고 올곧은 분이신데 저를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고 혹시라도 살면서 도움을 청할 날이 있다면 엄마에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굳이 우리 집이 부자라고 티내지 않고 살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티내고 다니라고 해도 오빠와 저는 그럴 성정 자체가 안 된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학창 시절을 지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됐는데 정말 전공이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전공은 제가 문과를 나와서 어문학과를 했는데 배우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저는 전공까지 바꿔도 대학이 재미가 없어서 저와 대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학교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학사 경고를 받기도 했고 겨우 가도 수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으니 학점도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게 신입생 시절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는데도 제가 힘들어하니까 엄마는 그러면 유학을 가는 게 어떤지 진지하게 제안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면 시야도 넓어지고 진짜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영국에 가서 몇 년 살다 오라고 하셨죠. 저는 그래서 다니던 학교의 대학은 자퇴하게 됐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미용실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본인이 지금 파마를 하고 있는데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갔는데 저는 꾸미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항상 검은색 생머리를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파마를 기다리다가 미용실 사장님의 권유로 탈색 머리를 하게 됐는데 전혀 머리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미용사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머리색 하나만 달라졌는데 미용실에 들어오기 전에 제 생각이 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머리를 만져주시던 사장님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사 같이 느껴지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친구도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고 저는 그 계기로 미용에 관심이 아주 많아져서 준비하던 유학도 접고 미용사를 준비하게 됐죠. 부모님에게 나 유학 가는 거 보류하고 미용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되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말했었는데 엄마와 아빠는 예상외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니까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드디어 제가 살면서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본인이 더 신나서 저에게 나중에 미용실을 열어줄 테니까 열심히 준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피아노 학원을 열어준다고 했을 때는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저에게 미용실을 열어준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엄마를 보니까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끝없는 무한한 애정을 주는 건지 신기했어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몇 없는데 미용실로 불렀던 민주라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민주도 제가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심 생긴 게 생겼다고 고맙다고 생각했더니 본인이 더 신나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미용 학원에 등록한 거였는데 가봤더니 되게 어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껴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운 좋게 청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용실에 막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용실을 차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미용실에 속해 있는 미용사들은 되게 출장이 잦은 편인데 저는 어느 날 선배와 둘이 지방에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결혼식 출장이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선배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저는 지방에 남아서 잠시 혼자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어서 거절하고 카페를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 남자를 서울로 가려고 기차역에 갔는데 거기서 또 마주치게 됐습니다. 저도 남자도 서로 기억해서 바로 알아봤는데 전 그냥 왠지 부끄러워서 눈을 피하고 기차에 올라탔죠. 그런데 이런 게 인연인지 내렸더니 그 사람도 내려서 또 마주친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를 달라고 다시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애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남자친구는 익숙하게 저를 데리고 놀러 다녀서 참 좋았어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업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어쩐지 몸이 정말 크고 단단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나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운동선수여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저와 처음 만났던 그 지방에 속해 있던 야구팀의 선수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주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살고 성실해서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남자친구와 하는 연애가 즐거웠어요. 남자친구는 평소에는 훈련하니까 주중에 잘 만날 수가 없다고 미안해했는데 저도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연애를 했고 저는 사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엄마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엄만 너무 좋아하시며 다른 것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며 인성을 강조하셨죠. 그러면서 본인은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반대하셨던 게 너무 싫고 힘들었다고, 저는 제가 좋아하고 인성이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남자친구에게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누나가 무려 3명이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낳으려고 누나를 그렇게 낳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남친이 태어나고 집안에서 아주 좋아하셨고 누나들과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는 어려서부터 지방에서 자라서 그 지역의 구단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 부모님도 지방에 있었는데 저는 남자친구를 보러 갈 때 남자친구네 집에 자주 들러서 부모님 얼굴을 많이 배웠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미리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본인의 부모님에게 잘하면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더 자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미용실은 주로 한 달을 요일을 나누어서 일했는데 주말에 쉬기도 하고 평일에 쉬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쉬는 날이 있으면 그 전날에 근무가 끝나면 바로 지방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를 보러 갔었어요. 그렇게 지방에 도착하면 남자친구네 집에 맛있는 과일이나 빵을 사서 갔고 남자친구 훈련이 끝나면 거기서 데이트하고 제 출근 직전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곤 했죠. 그렇게 지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적었고 부모님은 걱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그러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엄만 지방으로 가는 날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미용실을 지방에 차려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자친구한테 헌신했죠. 저도 직장인인데 남자친구의 훈련 일정에 다 맞추었고, 만약에 제 쉬는 날이 남자친구가 쉬는 날이 아니라면 제가 일을 더 하더라도 어떻게든 일하는 요일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에 힘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분들이었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인기가 참 많았다. 당연히 그럴 만하지. 얼굴도 잘생겨, 몸도 좋아, 성격도 좋아. 운동선수라서 태가 워낙 좋지 않니? 은희 너는 진짜 복 받은 거 알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보겠어.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은 사실이었던 게 저는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운동선수라 몸이 좋으니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항상 남자친구 주변에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걸 아니까 일부러 더 지방에 자주 내려갔던 것도 분명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 항상 이번 주에는 남자친구의 팬이 뭐를 가져왔다, 어떤 것을 주고 가더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성에 차지 않게 행동하면 남자친구를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나 비싼 술 같은 것을 항상 사서 내려가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전달하고는 했죠. 남자친구는 누나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누나들의 선물도 약소하게 초콜릿이나 빵을 사서 갔고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매우 많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몇 번을 지방으로 가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남자친구는 저에게 잠시 고민하더니 지방으로 내려와서 동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내 직장은 어떡해? 나 여기서 그래도 열심히 자리 잡았는데 좀 망설여진다. 여기 지방에도 미용실 많아. 서울만 미용실 있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지방에서 미용실에 취업하면 경력도 쌓고 좋지. 아, 그런가? 승민 씨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은희야, 우리 부모님도 네가 마음에 든다고 내려와서 같이 살라고 하셨어. 남자친구는 본인 지방에도 미용실이 있다며 저에게 내려오는 것을 제안했는데 사실 제가 일하고 싶던 미용실은 청담동에 있는 그런 대형 미용실이라 지방에는 없던 것이 현실이었죠.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저에게 큰 문제였고 이 사실을 혼자 고민 끝에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도 동거는 차마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반대하실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하던 미용실에서는 제가 지방으로 간다니까 디자이너 달기 직전인데 내려간다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전 지방에서 경력을 쌓고 오겠다고 하고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지방에 있는 유명 미용실 원장님에게 배우기로 했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 당연히 걱정하시기도 했고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빨리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엄마는 엄마의 촉이 발동하셨는지 저에게 남자친구 때문에 내려가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숨을 쉬시며 제가 원하는 게 그거면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말려도 제가 내려갈 것을 안다며 본인도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단식 투쟁하며 아빠와 결혼했으니 저도 제가 알아서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 가지 조건을 거셨는데 그래도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은 꼭 본가로 올라오라는 걸 전제로 허락하셨죠.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거하는 집은 남자친구의 구단 근처였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니까 저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된 기분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우리가 동거를 시작하니까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부르셔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방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살게 됐는데 저는 근처 어디에 취업할 미용실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제가 원하던 그런 미용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처음 와서 적응도 필요하니 잠시 일을 쉬고 남자친구 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난 거라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본인 집에서는 엄마와 누나가 다 해줬다고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게 좋았고 신혼부부 같아서 설레기도 하면서 남자친구가 청소하며 빨래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는 건 기본이고 제가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자기가 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요리도 본인은 살면서 달걀을 깨본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운동선수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저는 남자친구가 훈련에 다녀오면 그 옷을 다 빨고 시간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요리나 청소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익숙하지 않은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싸움도 잦았죠. 저는 안 그래도 지방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인데 유일하게 믿을 만한 남자친구도 저렇게 나오니까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자기가 서툴러서 그렇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나중에는 달래주기도 해서 남자친구에게 참 많이 의지했어요. 동거를 시작하고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옆에 사니까 좋다고 저를 시댁으로 많이 부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댁은 제사가 많았는데 저보고 시댁 식구들 볼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미리 눈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며 제사가 있던 날에는 저를 매번 부르셨어요. 우리 집은 친가도 외가도 다 제사를 안 지내셔서 제사라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당황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제사 준비를 하셨답니다. 남자친구에게 누나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큰 누나는 결혼해서 형제를 낳았었는데 본인의 친정, 저에겐 시댁을 올 때마다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나중에 저보고 급한 일이 있다며 아침에 연락하더니 시댁으로 저를 불러 아이들을 맡기고는 종일 자리를 비우기도 하셨죠. 저는 그러면 종일 집에서 혼자 남자아이 2명을 돌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 애들이라 힘이 넘쳐서 혼자 아이들과 놀면 체력이 너무 빨리 소진되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놀고 나면 큰형님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시댁에 가는 날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일을 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친의 내조를 하며 동거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언제 한 번은 훈련하다 다리가 다친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부상이 굉장히 잦은 편이라던데 그때는 되게 심하게 다쳐서 남자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재활을 위해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병원에 매일 가고 입원도 하고 하니까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기엔 너무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은희. 어휴, 우리 아가 무슨 일이니?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할아버지,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혹시 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돈 부탁해서 죄송해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질문 없이 순순히 돈을 주셨고 남자친구의 재활 치료는 우리 할아버지 돈으로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속상하실 테니 다친 정도를 줄여 말하자고 했고, 저도 동의해서 시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제가 다쳤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기에 저도 동의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부상을 듣더니 저한테 내조를 잘해야 한다면서 운동선수들은 몸이 재산이라 옆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저한테 죽도 만들고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셨죠. 저는 동거를 시작하고 제가 쭉 요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처음이고 어색하고 잘 하지 못하니까 주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지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더니 본인은 운동선수 아내 중에 저 같은 사람을 못 봤다고 막 혼내시며 본인 집으로 와서 요리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시댁에 가서 요리를 배웠는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요리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셨죠. 저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곧 김장하는 날이 오는데 시댁에 와서 김장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은 살면서 김치는 사 먹기만 하고 엄만 김장 해본 적이 전혀 없으셔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김장 전날에 미리 시댁에 갔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됐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김장 100포기를 해야 한다며 저와 시장에 가서 미리 재료를 사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재료를 사시더라고요. 대파부터 쪽파, 마늘, 무 등을 사는데 제가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니까 이 정도는 다들 한다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날에 집에 돌아갔고 친구에게 연락해서 김장할 거라니까 무슨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집 김장을 하고 있냐고 친구는 저에게 시댁 욕을 했어요. 너희 시댁 정말 이상한 건 알겠지만 너무하다 너무해. 어? 아무리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것도 추억이지 뭐. 추억 좋아하네. 너희 외할아버지랑 어머니가 하시면 놀라서 입도 못 다물걸? 유일하게 우리 집 사정을 아는 친구라 어디서 남의 귀한 딸에게 김장을 시키냐고 노발대발 하길래 저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고 시댁으로 향했더니 시어머니는 집에서 배추 배달이 오기 전에 미리 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셨는데 그 뒤로 지옥이 시작됐어요. 저는 살면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웠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무장갑을 하나 주시더니 저에게 팔을 자르는 것부터 시키셨죠. 그 뒤로 계속 재료를 다듬고 버무리고 하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잠시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쉴 시간이 없다고 빨리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언제 쉬니? 아유, 그럴 시간 없다. 곧 있으면 형수들 오니까 어서 해야 돼.
결국 하는 수 없이 앉아서 고춧가루와 양념들을 섞고 속을 다 만들었다길래 마음이 놓였는데 저는 도착한 배추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배추가 너무 많길래 저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100포기를 담기로 했다는 거예요. 100포기야. 아니, 보통 다 이 정도는 하는데 김장 안 해봐서 모르지? 이번 기회에 배우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김장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김장이 힘든지 그때 알았어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양념을 만드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100포기의 속을 넣는 작업을 하니까 나중에는 허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초기에 저에게 배추 속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더니 한두 개를 보여주시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일어나 허리 스트레칭도 하고 고무장갑을 뺐더니 또 어디서 저를 보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셨죠. 은희야, 네가 우리 집 예비 며느리잖니? 응? 우리 집 김치가 정말 맛있거든. 되게 유명해서 돈 받고 팔라고 하는 집이 한두 곳이 아니다. 네가 미리 배워놔야 나중에 네 며느리한테도 전수해주지, 안 그래? 저는 허리에 감각이 없고 제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허리를 포함한 온 몸에 고통이 심했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예비 며느리고 또 집안 전통의 김치 담그는 법을 긴밀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힘들어도 꾹꾹 참았어요. 그렇게 혼자 100포기를 겨우 힘들게 끝내고 이제 좀 쉬나 싶었더니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고기들을 가져오셨어요. 은희야, 이거 이제 고기 삶자. 곧 식구들 오겠다. 네? 고기요? 아, 원래 김장하면 고기 먹는 거야. 몰랐지?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저는 그렇게 김치를 담자마자 고기를 삶았는데 혼자 수육을 삶으며 뒷정리를 하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누가 절 툭 치면 그대로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부엌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냐고 이제 형님들이 온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아버지도 퇴근하시고 들어오시고 형님들과 큰 형님 외에 아이들이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힘들어서 겨우 오셨냐고 인사하고 밥을 차리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더라고요. 김장을 처음 해봐서 이렇게까지 힘든 줄을 몰랐어요. 어머,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엄마가 되게 악당 같잖아. 우리 집 김치 진짜 맛있으니까 은희 너는 오히려 영광이지. 작은 형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형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저에게 일을 시켜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고 하고 저는 눈치가 보여서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본인은 김장을 안 해봐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이번 기회로 인정받으면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며 넘기려고 했는데 몸이 이상하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종일 누워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받았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은희야. 그 김장한 거 우리 친정에 갖다 줘야 돼. 3시까지 집으로 오렴. 시어머니는 면허가 없으셔서 보통 어디 갈 때 시아버지나 남자친구의 차를 얻어 타시는데 저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종종 저를 부르셔서 택시처럼 이용하곤 하셨죠. 저는 너무 힘들고 이대로 침대에 누워서 계속 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눈도장을 찍어야지 생각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친정에 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은 고속도로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곳이었는데 저와 시어머니 둘이 타고 가는데 진짜 시어머니는 가는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옆에서 계속 말을 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길을 자꾸 잘못 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요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본인 아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 친정에 도착해서 김치를 주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당신 가족에게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하셔서 저는 속으로 힘들어도 꾸역꾸역 일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장한 다음 날에도 운전도 3시간씩 해가며 시어머니를 챙겼고 속으로 이 정도면 나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곧 결혼 날짜를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본인 재활 치료가 끝나고 말하자고 하길래 저도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부상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고 겉으로도 티가 안 나서 병원 비용은 죄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나중에는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냐고 혹시 저보고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저 엄마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저는 일을 구하지 않아서 모아두었던 생활비도 다 떨어져서 그것도 외할아버지가 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거를 할 때 엄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겠다고 약속하고 동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니까 평일에는 남편 밥을 차리고 집안일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요리 배우고 큰형님 아이들 봐주고 진짜 몸이 하나인 게 원망스러울 정도로 바빠서 도저히 서울을 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도 못 가겠다.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 일이 바쁘다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랑 아빠가 내려갈 테니까 볼까? 아니야. 내가 일하러 못 가는 건데 엄마랑 아빠가 와도 어차피 잘 못 보잖아.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그래, 알겠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얼굴 까먹을 것 같아.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도 못 가겠다고 말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저도 부모님을 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남자친구의 다리는 재활치료가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에도 시어머니나 큰형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시댁에 가서 운전도 하고 육아도 하고 심지어 청소까지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활치료가 끝나서 남자친구에게 상견례 날짜도 잡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말해보라기에 저는 다음날 시댁에 가서 상견례 날짜를 잡아도 되지 않냐고 우리 엄마가 물어보셨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싹 굳혔어요. 이제 식을 올려도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상견례 날짜부터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진심으로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고 그랬니? 네? 당연하죠. 애초에 동거도 결혼 전제로 시끄럽다. 이 주제에 무슨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 미쳤니? 무슨 결혼이야?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까지 승민 씨 내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 도와서 김장도 하고 아휴 네가 하도 우리 아들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이래서 통과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어리둥절해져 있자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 달라붙고 짐 빼서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당장 어제까지 제가 기사 노릇을 하며 어머니 마트도 데려다 줬는데 하루아침에 저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나가지 않고 계속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배신감도 들고 온몸이 떨리고 심지어 식은땀까지 나오더라고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해도 자꾸 나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제가 직업도 포기하고 생전 처음 보는 지역에 와서 다른 선수들의 아내들처럼 내조하고 시댁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냈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남자친구를 따라다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 돈으로 남자친구 다리 재활 치료까지 해줬는데요. 어머니,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보고 예비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승민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이미 임자가 있어. 나는 네가 결혼 생각을 했다는 게 기가 막힌다. 아니,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만해.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을 나와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렸고 남자친구가 오자 바로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엉엉 울면서 남친에게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되게 곤란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그러면 조용히 서울로 가겠다고 사정하니까 그제야 남자친구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우리 동네에 부잣집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 딸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대. 그동안 티를 낸 적이 없어서 나도 깜짝 놀랐거든. 엄마가 그 말을 듣더니 꼭 그 집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하셨어. 그럼 승민 씨 마음은 어떤데? 어머님 마음 말고 나 진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남자친구에게도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것도 인생 처음인데 그 이유가 부잣집 딸이 결혼하자고 해서 그렇다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고 그동안 내가 시댁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참 허무하고 그럴 거면 나도 처음부터 우리 외할아버지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제약회사 회장이라고 말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짐을 싸고 나와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심지어 그렇게 떠나는 저를 잡지도 않는 남자친구를 보며 지난 몇 년간의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그걸 떠나서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애정이 컸었는데 누가 저를 후려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차에서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하도 우니까 옆자리 승객이 저에게 휴지까지 주실 정도였는데 저는 진짜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본가에 왔는데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집에 온 거라 낯설고 그냥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놀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는데 저는 말할 힘이 없어서 그대로 쓰러지듯 잠들게 됐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더니 엄마가 저를 보고 계셨는데 눈을 보니까 제가 걱정돼서 울고 계셨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은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너무 걱정돼. 밤에 보니까 자꾸 시어머니를 외치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엄마가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니까 엄마는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동안 시댁이나 남자친구에게는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 했던 연애가 이렇게 끝나니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서러웠던 저는 거식증에 걸리게 됐죠. 뭘 먹기도 힘들고 종일 시댁과 남자친구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편두통도 너무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외할아버지도 엄마에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따로 돈을 많이 보내셨다고 제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저 때문에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고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게 됐습니다.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김장 백포기 얘기를 할 땐 엄마가 손을 떨며 얼음물을 마셔가면서 진정하실 만큼 듣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연락해서
할아버지 돈으로 남자친구 다리 제얼까지 해줬었다고 하니까 엄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결연하게 다짐하시며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어요. 엄마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매장 쪽으로 가더니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제품으로 구매하셨고 저한테도 코트, 가방, 스카프, 시계, 귀걸이 등을 다 사주셨습니다. 엄마는 놀란 저에게 차에 타서 시댁 주소를 찍으라고 했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시댁으로 가게 됐어요. 엄마,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있자, 우리. 난 내가 어릴 때 부자라고 뭐라고 하던 사람들 때문에 조용히 살았는데 그게 처음으로 후회가 된다. 어디서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해. 너희 외할아버지가 알면 더 난리나. 가만히 따라와. 엄마가 그렇게 화난 것을 전 태어나서 처음 봐서 놀랐는데 엄마는 계속 괘씸하다며 운전을 해서 시댁으로 가게 됐죠. 지방이라 도착하니까 저녁이었는데 엄마는 전혀 상관없다는 저를 이끌고 예비 시댁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1차로 놀라고 우리 엄마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신이 우리 딸 김장 백포기를 담게 시켰어? 네가 뭔데? 감히 우리 딸한테 김장을 시켜? 집에서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뭐라고 우리 딸을 괴롭히냐고 엄마는 화를 강하게 내셨고 시어머니도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했냐고 우리 아들은 부잣집이랑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죠. 부자? 우리 집보다 부자일까? 우리 아빠가 제약회사 회장이야. 안 그래도 저와 엄마가 입은 명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던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당당하게 아빠와 외할아버지의 명함을 시어머니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눈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오해했다고 본인이 장난을 친 거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냐고 했습니다. 아니, 은희야. 아니, 내가 장난친 건데 왜 그래? 사돈, 일단 앉으세요. 분명 몇 분 전까지도 저보고 결혼이 무슨 소리냐고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엄마에게 사돈이라고 하고 저한테 오해라고 하니까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닌데 저러는 게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승민 씨 다리 크게 다쳤던 거 아세요? 그거 돈도 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셨는데 그거 다 청구할 거니까 돈 갚을 생각이나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마저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들 병원비 그거 우리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그쪽 잘난 예비 신부한테 돈 달라고 하던지 이 거지 같은 집하고는 내가 결혼 허락 안 해.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오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렇게 예비 시댁을 초전박살내고 바로 집으로 올라왔는데 어찌나 통쾌한지 차에서 엄마와 저는 계속 깔깔 웃으며 시어머니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죠. 가기 전에는 제가 말렸지만 막상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통쾌하더라고요. 엄마, 아까 시어머니 표정 봤어? 나 시어머니가 꿈에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웃겨 지금. 얘 시어머니라고 하지도 마. 부정탄다. 무슨 시어머니야? 엄마는 인생 경험을 했다고 치라고 그래도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웃겼던 점은 제가 그렇게 울면서 한밤중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때는 연락도 없던 남자친구가 제 엄마와 시댁을 뒤집어 엎고 올라간 날에는 줄기차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하게 받지 않았고 그 뒤로 외할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는 오히려 저와 엄마에게 더 화끈하게 하고 왔어야지 하더라고요. 본인이었으면 스포츠카를 끌고 갔을 거라고 표정도 바꾸지 않고 말해서 엄마와 저는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부모님과 외조부님의 보살핌 속에 거식 등도 고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또 엄마는 저에게 제가 좋아하던 미용 일을 하라고 미용실도 차려주셔서 지금 직원도 여러 명을 두고 미용실 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했던 경험 덕분에 금방 다시 손에 익어서 지금 너무 즐겁게 직원들과 일하는데 우리 매장만 찾는 단골 손님들도 아주 많아서 덕분에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단 말 아시죠? 엄마는 그런 거지 같은 집을 깔끔하게 잊으라고 본인이 직접 여기저기 연락하셔서 저에게 만나보라고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중 제 마음에 쏙 드는 분과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앞으로 살면서 그 지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엄마는 너무 통쾌해서 아직도 종종 얘기하고 이제는 웃으면서 시어머니 흉내도 낼 정도로 제 마음은 괜찮아졌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거식증도 걸리고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병원에서 일부러 영양제까지 맞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튼튼해요. 아직도 종종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는데 저는 일부러 차단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연락할지 궁금해서 두고 보고 있답니다. 만약 이 사연을 본다면 그만 연락해 주겠니?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